보통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또는 이제 궁금해하시는 산림 분야의 그 활동 중에 하나인 숲해설 과정은 태생이 좀 모호했어요. 96년, 7년에 IMF가 이제 발생하면서 국민대학교의 전영호 교수님하고 일부 뜻있는 분들이 실버 계층의 일자리 창출의 하나로 이 안을 만들었던 거죠. 물론 저도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한국 숲해설협회 우리 김 회장님 계시는 이 기관이 태동을 하고 나서 본격적인 궤도를 오르게 됐고, 한 4, 5년쯤 뒤에 이제 산림청에서 이거 괜찮겠다 싶은 거죠. 본인들이 보기에. 그래서 이제 자격증 제도가 도입된 게 이 숲해설가 협회 또 숲해설가 과정, 그거를 꿈꾸고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력서의 이면입니다. 또 하나는 공식적인 그 제도이긴 하지만 한 3, 4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총무처에 이제 질의서를 낸 적이 있어요. 숲해설가라고 하는 것이 직업으로 등재가 되어 있느냐,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정작 제도를 도입한 저도 너무 무책임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질의서를 받아서 이제 보내준 주무관 얘기로는 자기도 숲해설가는 모르고 있습니다. 즉 숲해설가가 직업으로서의 어떤 자격은 아직 없습니다. 일단 공인된 검증 절차나 시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인증 자체가 없었다라고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그해 연말 그 송년식 때 제가 협회 그 대표님한테 우리 숲해설가가 아니라 숲해설사로 고치고 직업화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던졌죠. 그게 이제 아직까지 숲해설가로 오고 있는 또 역사이기도 하고요. 이 두 가지는 조금 좀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리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아까 우리 학과장님께서 PPT 하실 때 버전이 1.0부터 3.0까지 있었는데, 숲해설가라고 하는 제도의 흐름과 운용과 또 해설가의 양성 방식도 좀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는 형태가 좀 기대되고 있고, 제가 계속 산림청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고 협회에서도 했지만 쉽지 않은, 아직은. 마지막은 이제 저희들 길 교수님하고 이제 학과장님 방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지적 재산권에 관한 부분이 아직도 여전히 그 해설 분야에서는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해설 관련 그 표현이나 디자인 또 그 프로세스 또 내용 콘텐츠를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으나 그 동창적인 아이디어나 이제 파워에 대해서 좀 서로 인식을 하고 그 가치를 좀 높이려면 고유성에 관한 부분은 지켜주는 게 어떠냐 싶어서 이제 이걸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 김국회 회장님의 제가 조금 당부하고 싶고 또 기대하는, 즉 숲해설가 활동을 어떤 법적 지위로 끌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초가 탄탄해야 되는데, 지금 숲해설가 이 자체는 법적 지위를 누리기에는 너무 취약한 구조에 서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그 국가에서 받는 대접이 최소임금 기준의 자원입니다. 참 제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엄청 심혈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창피해서 죽겠어요. 이게 뭔가, 이 고급 인력들이 물론 그게 이제 엄청난 일을 창출하고자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 국가에서 자격증을 줄 정도면 어떻게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상전하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는 이따가 이제 혹시 토론회가 있다 하더라도 얘기가 좀 더 깊어졌으면, 오늘 주제는 숲하고 삶, 그리고 우리 인문학이 무언가에 관한 얘기를 좀 제가 던져주고 싶어서 이 주제를 썼습니다. 이제 많이 TV에서 접해보셨겠지만 요즘 그 김창옥 씨가 아주 열심히 그 인문학에 가까운 토크쇼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이제
뭐랄까, 화법이나, 대화에 접근하는 그, 일종의 어드레스 경로, 예,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고유하다기보다는 우리가 놓쳤던 거를 많이 간추려주고 계시는, 즉, 밭갈이를 잘하는 분의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 그렇게 하고 계시기도 하고, 한때는 이제 그 김용옥 선생님이 또 열심히 또 저희 용강대학교 와서 한의학 박사를 하시더니 갑자기 또 그걸로 열심히 또 밭갈이를 하고 계시고,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숲에서 제가 가장 높게 이제 가치를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인문학 자체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모든 절차적 결과와 내용과 그 의미를 담는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여기 앉아 계시는 이 모습, 쓰고 있는 언어, 그다음에 마시는 물, 또 저 앞에 끓여져 있는 차,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제공되는 기념품, 이런 모임을 갖게 되는 인연들이 전부 인문학적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알아야만 가능한 것이고, 소통이 있어야 되고, 소통에 어떤 절차와 특징이 있어야 되며, 그것이 합의 과정까지 갔다면 여기 오신 거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숲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왼쪽 맞나요?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는 보통 생물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노화를 겪고 약해지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 생장 곡선의 하나입니다. 여기. 네. 이 사람의 생애 주기는 태어나서부터 젊음과 노화와 죽음을 겪는 곡선처럼 되어 있는데, 이 기하학적으로 만들어낸 이과적 사고방식의 그래프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형태가 만든 그래프나 전혀 다르지 않은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일치성에 오묘함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머리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좀. 옆에서 봐도 이렇게 생겼고. 이런 것들은 어떤 기반에서 나온 것인가라는 게 제가 늘 궁금해했던 겁니다. 저도 뭐 생물학을 전공하고 공부한 게 50년째예요, 지금.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만 이 답을 얻을까에 관한 것이 쉽진 않았으나, 그것은 굳이 답을 찾기보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인문학적인 또 숲에서 말하는 해설적인 요인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좀 들여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어제 학과장님하고 뭐 잠깐 다른 얘기를 하다가 좀 넣고 싶은 게 생겼어요. 숲이라는 삿바. 삿바가 뭘까요? 예, 씨름할 때 삿이 뭐죠? 삿. 말로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삿. 그제? 거기에 집어넣는 끈을 삿바라고 불러요. 양쪽 다리 사이에 넣어서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균형을 무너뜨리거나 넘어뜨릴 때 안전하게 배려하는 이 삿바인데, 이 삿바는 결국 내가 리드하는 형태의 움직임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운동수단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숲해설은 내가 주인이 되기도 해야 되지만 상대방이 꼭 있어요. 삿바 혼자 못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숲해설 할 때 가장 놓치기 쉽고 흐트러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삿바를 놓고 하는 숲해설이 99%라는 거예요. 상대방과의 긴장 관계, 연결성, 어떤 이 복합성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숲해설을 진행하는 숲해설가 혼자 끊임없이 자기 내면에 있는 가슴속에 들어있는 삿바를 들었다 놨다 해요. 이게 옳은가 틀린가 맞는가. 예? 이거는 숲해설가로서는 정말 지향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왜 앞에 있는 정작 참여 당사자인 숲해설의 수요자들인 탐방객과는 그리 거리가 먼 얘기들을 나만 열심히 USB에다 정리하듯 해가지고 와서 풀어내는 실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게 제가 좀 답답해서 늘 삿발을 잡아라. 즉 앞에 있는 사람과 나는 단 1초도 떨어지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게 이제 요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제가 이제 결핍을 좀 보라고 한 겁니다. 결핍. 이제 생물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즉, 몸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죠? 몸을 유지하려면 음식이라는 걸 먹어야 돼요. 음식에도 꼭 필요한 게 있고, 가끔씩 필요한 게 있고요. 꼭 필요한 것을 흔히 필수 요소로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필요한 것은 요구 조건이라고 해요. 여러분, 신랑이나 이제 아내에게 뭔가를 달라고 할 때 꼭 필요하다면 그건 달라고 할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채워야 된다면 그건 요구한다고 해요. 즉, 숲에 찾아온 분들이 과연 이 결핍, 필요와 요구 조건이 어디에쯤에서 지금 선을 긋고 있는가. 이분은 대화를 해보니, 아니면 숲에 이제 들어오면서 보니 정말 숲에 신나서 오신 분인지, 물론 그걸 일일이 지금 그걸 판단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오는 분들의 성향은 비교적 가늠이 가능한 연세와 연령과 패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작 그분들을 만나는 얼굴이자 눈이자 이분들과는 동떨어진 각도를 가지고 서 있는 부분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많은 분들의 수표달 방식이고 접근법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채워주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중간에 못 빼서 그런데 학 과장님 그 발표 내용 중에 여기 건강, 그리고 요구와 필요 조건이 어떻게 비교되는가를 가지고 우리는 자기 자신의 가치와 지금의 분위기와 심리적 만족 같은 결정을 해요. 비교가 없으면 사실은 숲에 가서 특별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게 됩니다. 저희 집 식구가 이제 가끔 친구들을 만나고 숲에 갔다 오면요, 일주일 동안 저를 괴롭혀요. 저 집은 지난달에 GL에서 450을 샀는데 1억 7천 줬대. 왜 우리는 프랑스의 조그만 차지?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그게 한 달 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몇 년 가요, 몇 년. 아니, 그러면 우리 차에다 GLS 450이라고 붙이고 1억 7천 줬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사실은 너무 이 숲에 와서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분들과 여러분 꾸준히 좀 접촉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요구가 뭘까라는 거예요. 요구. 필요사항은 집에서 해결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니즈는 무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가까이 보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조금 좀 컨디션이 좋으면 해보려고 했던 거지만 그 소주제들입니다. 생산, 백화점, 이건 다양성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집주인. 숲은 어떤 경우도 불평불만이라는 게 없어요. 아까 임 교수님 말씀을 잠깐 제가 드렸었는데 갈등은 결국 숲이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 왜일까요? 필요한가 요구가 무언가예요. 결국 섬과 숲을 보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결국 뭐가 되느냐. 주인이냐 객이냐의 문제로 돌아설 때 생기는 거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관한 고민. 또 숲에서는 누구나 신랑 신부다. 왜일까요? 신랑 신부가 가장 설레는 인생의 모멘트에 있는 점들이에요. 숲에 오면 수표설가라는 분을 자주 못 봤다고 하는 순간 모든 남녀는 신랑 신부입니다. 그분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씨앗인 첫 경험을 주는 겁니다. 왜 이런 모멘트적인 핀포인트를 안 만들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선을 터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야구방망이가 아니에요. 가시의 끝이거든요. 숲에 찾아오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마어마한 지식과 정보나 놀라움이 아니라 내가 여기 와서 야, 세상에 저런 것도 있어. 네, 저런 거. 제가 오늘 이제 몸이 안 좋지 않았으면 좀 회초리 하나 들고 올라올랐거든요. 회초리. 막대기 팔만한 거. 회초리가 뭔가를 여쭙고 싶었어요. 회초리는 뭐 때문에 회초리라 부르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우리 이제 그 서당에서 썼던 회초리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신나무의 일년생 가지를 썼답니다. 신나무. 도대체 신나무의 일년생 가지가 뭐길래 회초리로 많이 썼는가라는 거. 즉 회초리는 어떤 의미인가예요. 회초리는 우리말이 아니에요. 우리 어제, 오늘, 내일, 모레 글패, 그 글패 다 우리말인데 내일만 한자예요. 내일만. 이것도 천진기 박사라고 이제 중앙박물관 관장을 하던 이제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야, 천 박사, 저 혹시 내일이 왜 우리말이 없어 했더니 갑자기, 박형, 나 그거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럼 너 뭐 했냐? 민속학자라며. 왜 이런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회초리가 뭔지를 물어봤더니, 회초리 그거 소당에서 쓰는 막대기 아닌가요? 회초리는 한자어더라고요. 돌아올 회, 처음 초, 이 지리. 막대기가 갖는 것이 처음으로 돌아오도록 안내하는 그냥 상징적 의미지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었던 거죠. 졸릴 때는 소리를 내서 졸음을 깨웠겠지만 그걸 신체적 접촉으로 원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 민족적인 어떤 소중한 인본주의, 사람을 아낄 줄 아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걸 가져오려고 했었거든요. 여긴 좀 지나갈게요. 보시면 아까 처음에 봤던 그래프의 이 모습이 이게 산에도 있어요. 예, 어디에든 우리나라 산을 보면 다 사실은 이게 우리의 라이프 사이클과 닮은 형태의 곡선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그 단비 추적을 하러 갔다가 야 이거 괜찮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연구원 차를 강제로 세워서 한 7, 8분 걸어가서 찍은 사진이고, 요건 지금 이제 그 서해 안마도에 있는 사슴이 2,000마리 가까이 늘어나면서 섬 전체가 황폐화로 문제를 앓고 있어요. 거기 5번째 조사하러 갈 때 배에서 찍은 건데 뭐 똑같아요. 어떻게 지구에 그 살아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땅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방식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연결성이 있을까요? 나무도 보면 포물선이에요. 이렇게 암크루의 은행나무, 수크루의 은행나무. 이게 암컷이고 수컷이에요. 그다음에 이건 메타세콰이거든요. 메타세콰이도 여기 다리를 몇 개 포갠 것처럼 생긴 능선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자기를 강화하고 있어요. 소나무도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든 것은 어디에서 저런 것이 왔는가. 나무라면 햇볕을 일정하게 막고자 하는 햇볕의 일주기 운동처럼 해가 지나가는 각도를 90도로 유지하게 하는 노력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나 도대체 나무의 곡선은 어떤 의미인가? 여기도 답은 있어요. 키가 높은 식물들은 옆으로 넘어지거나 비틀림이 발생하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걸 피하려고 내부에 물리학적 선을 길게 만들어야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엄청 단단해져요. 그럼 우리 인생도 일직선이 아닌 곡선인 것은 갈수록 단단해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가끔씩 던지기도 하는 겁니다. 예. 이제 이게 이제 제가 꿈꾸는 그 숲해설의 방법적인 부분입니다. 길이 만든 숲이 있고요. 숲이 만든 길이 있어요. 길이 만든 숲이라는 것은 사람이 도로를 만들고 인도를 내서 숲을 가꾸는 인공조림의 형태적 표현. 그냥 이렇게 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숲이 만든 길이 있습니다. 숲이 만든 길. 숲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이 찾아오고 숲이 건강하기 때문에 동물이 지나가고 그 숲에는 물리적 특성 때문에 일정 부분은 풀만 자라고 일정 부분은 소나만 자라고 일정 부분은 참나만 있는, 이렇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숲이 만든 길이거든요. 그리고 숲 안에 동물이 지나다니면서 만든 길이 있어요. 특히 열매나 결실과를 좋아하는 동물들이 지나가면 이 친구들이 먹고 아무 걱정 없이 그 떡볶이를 만들어요. 흔히 말하는 똥을 쌉니다. 그 똥이 뭐가 되죠? 그 동물들이 평생 다니면서 만든 숲길을 만들어요.
여러분 치악산을 가서 이제 사다리 병창을 지나면 거기 가면 아마 구토가 나올 만큼 힘들어요. 거기처럼 양쪽에 뽕나무 군락이 쫙 있습니다. 바로 너구리와 오소리가 다니면서 그 길로만 계속 똥을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디죠? 원주 쪽으로 넘어가는 뭔가요? 신림으로 넘어가면서 보면 거대한 단일종의 식물들이 일년을 쫙 살고 있습니다. 숲이 만든 길이에요. 하늘에서 보지 않아도 가면은 교수님 여기 왜 이렇게 뽕나무가 많죠? 그거 뽕이 방구를 끼면서 생긴 건데 방구 끼는 동네야 여기가. 한 6km 돼요 6km. 그게 다 오소리, 고라니, 멧돼지가 평지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먹고 싸고 한 거예요. 이게 결국 숲은 이런 생물들의 삶의 흔적을 이제 이어주는 장치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은 이런 거죠, 그죠? 예. 여기 있는 여기 편백숲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런 길과 숲이 어떤 만남을 만드는지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만들어가는 게 이제 지금의 노력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삿발을 제대로만 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라도 좀 갖춰달라고 하는 게 대상자가 가장 큰 사실 자산입니다. 숲에서 찾아오는 분 중에 누가 찾아오고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와 어떤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여기 오게 됐는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만난다면 뭐 저학년 애들이 아주 정말 많아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유치원 아이들. 그런 친구들에게 과연 숲은 어떤 것인가예요. 예. 또 해설가는 사람마다 그날의 기분, 뭐 살아온 역사,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어떤 패턴, 심지어 언어적 표현 방법이 전부 다르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차별화하고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그래서 어떻게까지 강요를 한 적이 있냐면 제발 얼굴을 가리는 그 숲 해설을 좀 해보라. 얼굴을. 자기 얼굴을 숲 해설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보이지 않는 가면 해설을 해봐라. 아마 완벽하게 달라질 것이다. 왜 우리는 자기 스스로 얼굴 드러내놓고 하죠? 드러내놓고 하는 순간 왠지 나도 모르게 위축되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갖고 있다면 내가 오늘 혹시 잘못한 거 없을까? 뭐 이런 생각. 그런데 가면을 쓰고 한다는 것 자체는 나를 누군가가 지켜준다고 하는 자기 최면의 효과를 충분히 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 중에 숲해설가를 좀 생각하고 계시거나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실 경우에 자신감 또 어떤 그 전개 방식에 대한 어떤 그 하위 레벨 이런 거를 꿈꾸고 나면 가면요법을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 또 하나는 다른 분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내가 그분들을 바라보는 거를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에게 뭐 손을 항상 어떤 자세를 해보세요. 뭐 발을 어떻게 해보세요. 내가 그분들을 보는 거를 꾸준히 과제를 주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삿바싸움이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숲이라고 하는 곳은 참 놀랍게도 변화의 누적이기도 하지만 변화의 소멸이기도 하고요. 매일 보지 않으면 숲을 느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아주 참 다이나믹합니다. 제가 태어난 것도 뭐 산골이지만 숲에서 그 느끼는 일종의 지금까지 누적된 그 감정은 뭐냐면 숲은요 단 1초도 쉬는 날도 없고요 단 1초도 게으른 날도 없고 가장 복잡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있는 곳이 숲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숲에 가면 여러분 숲에 오셨으니 얼마나 편안하십니까? 가장 세상에 바쁜 곳에 가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나만의 생각. 물론 우리가 정서적으로는 숲에 오면 많은 걸 놨죠. 뭐 도시에서의 소음,
강력한 형유상적인 자극성, 그다음에 뭐 아까 탈디지털처럼 전화기를 껐다고 하는 어떤 심리적인 안도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 숲은 단 1초도 쉼이 없는 곳이었던 거죠. 그런 부분에 관한 고민을 조금 이제 숲에서가가 되신다면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게다가 가장 이제 제가 방점으로 많이 찍고 있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인문학이 어떻게 숲으로 가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말은 못 들어보셨죠? 산도적은 많은데 들도적은 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다라는 게 과연 옳은 표현일까? 상탁불화정이라고 합니다. 윗상, 탁할탁, 안이불, 아래하, 깨끗할 정.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이론은 과연 대한민국 숲에서 맞는 말인가요? 저는 여기 이 글을 쓴 적이 한 번 있어요.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과연 맑을까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의 위쪽은 경사가 진 곳이 많아요. 경사진 곳에 흘러내리는 물은 여러분이 수심도 얕고 물폭은 좁고 땅바닥이 바다로 드러나기 때문에 항상 맑아 보여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일은 끊임없이 하천을 긁어내고 퇴적물을 실어 나르며 그 자체는 깨끗함과는 거리가 먼 운반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물이 적당한 속도와 하폭과 수량이 갖춰지고 심지어 물이 압력을 만들게 되는 깊이가 생기게 되면 유기물, 무기물이 점점점 하천 바닥으로 쌓여서 물 자체가 정말 깨끗한 곳이 나와요. 즉 물은 흘러내려갈수록 중반부터 가장 깨끗한 물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던 거하고 실제 물을 오랫동안 지켜본 이 결과는 너무 다른데 우리 지나가면서 아이고 물이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를 아주 수천 년 동안 그냥 인정하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물은 우리가 보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를까예요. 주전자가 바글바글 끓으면 물은 과연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가? 우리 옷이 마른다면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가? 근데 이런 물의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애들은 정작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에요. 물이 백화점에서 장바구니로, 장바구니에서 트렁크로, 트렁크에서 엘리베이터로, 엘리베이터에서 냉장고로, 냉장고에서 컵으로, 컵에서 네입으로, 네입에서 소변으로 화장실로 애들이 훨씬 물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학생 어린아이들이 그런 식의 답을 하고 나서 저를 때린 거죠. 아, 나는 아이만도 못한 열린 마음과 눈을 갖고 있구나. 네. 아까 설명드렸던 거 이런 겁니다. 네. 자, 여러분이 만나는 대부분의 수평가가 됐다면 대상자죠. 여기쯤에서 여기쯤에 가장 많아요. 여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영아, 유아들 뭐 쉽지 않거든요. 여기 이제 유치원의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여기 사이는 수평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냥 자기네끼리 놀고 그냥 뭐 깽이라고 해서 이제 떼거리 문화를 즐기고 또 짝짓기 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경쟁에서 앞서고자 하는 노력이 정말 필요한 게 요 20, 30대예요. 40대는 숲과 너무 멀리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숲이에요. 이때부터 뭐 하죠? 동호회 참석하고 뭐 개모임하고 동창회 만들어서 숲으로 옵니다. 이런 패턴이 드디어 숲으로 처음 들어왔다가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게 대상자들이 숲을 찾아오게 되는 발걸음의 흔적이거든요. 그래서 숲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거, 또 그들은 어떤 패턴화된 삶에서 숲으로 들어왔고 나를 만났는가. 네, 이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이런 거죠. 유치원생들은요, 나하고 참석하고 있는 유치원 아이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찾아보셔야 돼요. 차이점을 모르면 아까 제가 요구와 필요, 결핍을 차이점이라는 게 사실 차이가 난다는 것 자체가 차를 채워야 되는 결핍이나 요구거든요. 이거를 모른다면
얘들에게 뭐를 채워줄까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초등학생은 얘들과 또 달라졌어요. 네. 지식도 좀 늘고 경험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공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고등학생쯤 되면 갑자기 또 아까 그래프처럼 갑자기 돌아서 나만 있어요. 나만. 얘기도 안 하려고 하고 방문 꽉 닫고 있고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비꼬고요. 눈은 항상 그 개눈 감췄다 뺐다 하고 이런 아이들이 이때 또 등장해요. 3, 40대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가장 경쟁력이 치열하고 어찌 보면 가장 삶의 질이 그 들쑥날쑥할 수 있는 실업자냐 취직을 했느냐 취준생이냐 이런 게다가 그 경쟁 속에서 또 뭐 해야 돼요? 제2의 후손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되는 이런 때니까 숲으로 오기에는 가장 힘든 세대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내가 피곤하니까 애들을 밖으로 쫓아내는 세대입니다. 네. 나가 좀 제발 숲으로 와서 놀다 와. 그러니까 이때는 이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주는 겁니다. 자, 5, 60대 이제 애들이 점점 자랐어요. 요 아이들이 돼요. 요게. 그러면 이분들은 텅 비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럼 저분들은 뭘로 또 보상을 해줄 것인가? 제가 만들었던 게 이제 이 옹이 프로그램이거든요. 나무가 썩고 다 갈라져도 가장 단단하고 견고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게 이 옹인데 결국 그 작고 단단하며 나만의 채색이 갖춰진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시기적 한계를 갖지만 인생의 가장 제가 보기엔 황금기가 이때라고 봐요. 자기 생각이 명확하고 어쨌든 안정된 시간이 많을 것이고 나와 남을 꾸준히 이제 되돌아보는 시간이 많고 숲에서는 최고의 손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세요. 근데 70대가 되면 요 분들하고 닮아요. 이렇게 느려지고 좀 이제 굼뜨고요. 물론 지금 70대는 그렇지 않죠. 이제 자꾸 앉으려고 하고 모양도 어린아이처럼 휘기 시작하고요. 이분들에게 과연 내가 준비하는 노력은 어떤 초점을 가지고 맞춰주려고 했던가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숲에서가 여러분들이 이제 되고자 하는 노력이 뭔가가 있어야 되냐면 제가 보기 가장 중요한 거 이거예요. 공짜. 어떤 경우든 공통점을 놓치지 마라. 공통점. 같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은 왜 꼭 계란 모양이 많고, 그죠? 잎은 되게 계란 모양이 많거든요. 길쭉하고. 그리고 나무는 왜 둥근 패턴이며 열매는 각이 없는가? 열매 중에 각이 있는 열매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왜 노란색 꽃은 꽃대가 높고 흰색 꽃은 꽃대가 짧은가? 공통점들은 여러분이 찾기 나름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질감, 색깔, 크기, 구조 등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를 조금 좀 항상 찾아내라.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몸을 잘 보시면 코구멍보다 코보다 앞에 있는 신체 기관을 가진 분이 계신가요? 있나요? 배가 나온 분 계세요 혹시? 나는 코보다 배가 먼저 있다. 아니 살이 쪄가지고 이게 튀어나온 게 있다. 누구도 빼도 박도 못하는 공통점이거든요. 코보다 앞에 있는 것은 없다는 점. 즉 생명체로서 동물이 표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신체 기관은 코보다 뒤에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거를 누구도 숲에서 얘기를 못 해줘요. 누구나 갖고 있는 자산이고 이야기거리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도 코가 앞에 있고요. 뱀도 앞에 있고 상어, 고래, 말, 개, 심지어 곤충도 더듬이라고 신체 기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코를 갖다 들이대고 살아요. 왜 코가 앞에 있는가예요? 우리는 화학적 존재예요. 제가 아까 필요와 요구라고 했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그 먹고 사는 거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핵산이 가장 필요한 건데 그거를 알아보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냄새.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것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구조를 코를 가장 앞에 둔 거예요. 그리고 코가 망가지면 모든 게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늘 노력해 보세요. 같은 화장품이나 같은 향수의 냄새를 맡는데 그 맡는 강도나 느낌이 점점 줄어든다 그러면 나는 치매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정확한 진단입니다. 치매. 네. 결국 나를 돌아보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공통점은 왜 있는가예요. 네. 자, 작은 거죠. 작은 것을 좀 많이 칭찬해 주라라고 하고 싶어요. 이게 이끼인데 여기서 이끼 얘들이 만든 이제 이 자식들이 들어있는 포자낭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이제 솔리끼의 엽상체예요. 식물로 말하면 나무죠, 나무. 이 작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땅을 만들었습니다. 땅. 그 땅자를 써보면 흑토 옆에 땅자를 한자로 쓰면 땅지자잖아요. 흑토하고 이끼를 합쳐놓은 게 땅이라는 의미예요. 지구의 생명력의 첫 출발은 이끼가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흑토, 흙 위에 붙어있던 이끼로부터 모든 것을 출발해요. 이게 제가 전공한 식물 생리학이나 생태학에서도 아주 명확한 명제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원시적이지만 가장 항구적이고도 변함없이 핵폭탄이 터진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라면 이끼예요. 왜죠? 얘들은 아주 지극히 단순한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복잡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네. 자, 이거 작은 거거든요. 저희 뒷산에 이제 잠깐 그 삽살개 산책을 하다가 제가 찾은 건데 요 조그만 돌 하나 때문에 무려 10cm가 넘는 흙이 하나도 깎여나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유지합니다. 우린 작은 돌이 생태계, 지구의 숲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해왔는지를 단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어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이 길다란 흙이 만들어지는데 300~400년씩 걸려요. 이게 올 장마철에 무너지지 않고 있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흙 때문에 내가 쑥을 뜯어 먹을 수 있고 잣나무의 뿌리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고 그걸 내가 이용하는 수요자라면 얘들은 거름이자 생명의 원천이 흙입니다. 이런 거를 아끼고 칭찬하고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건 벽과식물이 만드는 특징입니다. 보시면 얘는요 백합과식물의 잎이고 이건 벽과식물의 잎이에요. 거의 같은 면적의 잎을 갖고 있는데 벽과식물의 잎에서 생기는 물방울의 크기가 백합과식물에서 생기는 잎의 크기보다 물방울의 크기가 훨씬 커요. 우리 민족이 이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볏짚으로 입혀요. 물을 빨리 배출하도록 합니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근데 놀랍게도 볏짚의 표면에 물을 튕겨내는 규사질이 모래가 1평방센치당 약 5천만 개쯤 준 거예요. 5천만 개. 그 5천만 개가 물방울을 뜨도록 하는 아주 미세한 공극을 만들어서 이렇게 떠올린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들은 밑에 붙어있는 면적이 물이 쑥 빠지니까 큰 것은 굴러가고 작은 것만 남아있는데 이 친구들은 큰 물방울을 만들어서 내려가는 속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물 자체가 양을 더 빨리빨리 없애주도록 하는 능력을 가진 게 바로 벽과식물의 볏짚이에요. 게다가 볏짚은 한 층이 아니고 여러 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층 사이로 들어간 빛은 규사, 모래와 부딪히면서 열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덮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겨울에 지붕을 보온재로 씌웠던 게 볏짚을 선택한 이유예요. 더 황당한 것은 여기가 모래이기 때문에 곤충이 저걸 갉아먹는 순간 턱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빨이 부서지거나 안 먹어요. 그래서 자연 소재이면서 가장 강력한 모래 칼을 붙여놓은 이 볏짚을 지붕에 그 덮개 소재로 썼던 게 대한민국 초가집의 문화예요. 벽과식물 숲에 수백 종 있습니다. 자, 숲에서 제가 이런 똥을 만나면요, 너무 반가워요. 똥, 이 멧돼지 똥이거든요. 이거 제
토요코인 호텔의 그 멤버십 카드고, 이 컵 직경보다 조금 가늘어요. 맷제이 똥. 똥만 만나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왜? 숲에 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피해서 도망갔든 이미 지나갔든 어제 쌌든 숲에 이런 생물이 있다는 것 자체는 나에게 기대감을 주고 이야기를 만들게 하고 돌아보게 합니다. 어디 혹시 있을까? 진짜 멧돼지 만날까? 사실은 기대감, 어떤 거를 내가 원하는 미지의 어떤 그 실타래 같은 희망, 이런 게 사실 숲이 주는 그 묘함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매미에 죽지는 않았지만 허물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럼 이것도 한참을 쳐다봅니다. 야. 근데 우리가 집에 돌아가신 어른들의 껍질을 붙여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끔찍할 거예요. 근데 왜 다른 생물의 껍질은 그렇게 신기하고 심지어 이걸 꺼내가지고 이런 컵에다 넣어서 애들한테 막 자랑을 해. 어떤 차이가 미추와 아름다움이 생겨나는가. 똑같은 뿌리입니다. 예.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 단풍나무거든요. 예. 도대체 뿌리는 뭐길래 저렇게 어마어마한 이 구조를 우리에게 형상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뿌리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 종자를 통해서 자기를 앵커링, 딱 땅에 박는 역할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비자금 통장이에요. 비자금. 우리 저 김국회 선생님 은퇴하시기 전에 비자금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아, 있으시네. 우리 길태 선생님. 그럼 만들고 계신 거네? 두 분 다 있어요. 아, 저는 없는데. 사실 식물의 뿌리는 흔히 비자금이에요. 비자금. 이 뿌리의 비자금을 만드는 시간이 바로 요즘이에요. 요즘. 잎에 있는 단풍나무의 단풍 현상을 일으키는 잎에 있는 영양물질 다 끄집어내서 여기다 저장했다가 내년에 다시 올리면서 활동할 수 없는 시간에 꽃과 열매와 잎을 냅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여러 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세워야 되는 절대 가치 때문에 바람에 흔들리면 바람이 흔들리는 방향으로 훨씬 많은 굵은 복잡한 뿌리를 냅니다. 정작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쪽으로는 뿌리가 생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저 뒤쪽에서 앞쪽으로 바람이 정말 많이 불고 있다. 즉 생명은 자극에 대한 반응을 피할 수 없는 구조로 우리에게 표상된 구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건 능동 어린이대공원에서 제가 매년 그 동물 강의할 때 찍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쯤에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이 말을 할 만한 힘이 없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숲해설가 여러분들이 꼭 제가 과제처럼 주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재작년 4년 전쯤에 이제 산림청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 생활권 숲을 활용한 녹색 교육, 즉 그 뭐랄까요, 탄소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이제 도시 속에 있는 숲을 숲해설가들이 제2의 시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에 있는 숲이 탄소 정책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면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돼요. 왜냐하면 숲에서를 듣고자 산으로 간다면 자동차가 가야 돼요. 버스가 가야 됩니다. 전기차가 간다 하더라도 탄소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도시는 걸어 나오면 돼요. 앞으로 우리 한국 숲해설가협회에서 조금 더 지금 하고 계시면 더 좋겠으나 없다면 사업을 구상안을 만들 때 근린권 숲, 즉 멀리 가지 않고도 끌어다 쓸 수 있는 숲이 많아요. 이 부분에 관한 것을 이유를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돼요. 김미 대표님께서는 예를 들면 종로구에서 남산까지 가는 CO2량 발생량과 종로에서 제일은행 골목까지 가는 느티나무 골목에서 숲에서라는 것이 어느 것이 더 탄소를 줄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비교 가치를 정부 정책에 내서
사업화하는 겁니다. 동작동 국립묘지 근처에 어마어마한 플라타스 골목이 있어요. 아무도 안 해요. 근데 그렇게 훌륭한 숲이 있는데 왜 꼭 숲을 두고 멀리 가는가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저도 이제 이 연구 결과를 만들고 나서 정말 후회한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가 무려 2천억 가까운 현금을 투입해서 서울시에 250개 넘는 학교에 학교 숲을 조성해 줬습니다. 근데 이 학교 숲을 이용하는 학교가 요즘 애들 말로 일도 없어요. 일도. 2천억이 넘는 돈을 써서 숲을 만들어 줬는데 그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한 번, 신앙수 한 번, 아이들의 체험활동 한 번을 지원한 학교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이건 이제 그 석사과정 논문의 하나로 지도를 하면서, 예, 제가 직접 다니면서 다 200개 넘는 학교에다가 협조전을 내서 그걸 다 받아봤는데, 교장선생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런 게 있어요? 와, 우리 김국회 회장님께서 하실 일 중에 정말 중요한 거. 이제 그 환경교육이 법제화돼서 이제 필수 요건으로 바뀌었거든요. 앞으로 도시 속에 있는 근린공원과 잠재 숲을 이제 봉사단이나 지금 그 숲회가협회는 봉사단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이거 시장으로 만들어가면 제가 보면 제일 좋은 그 이 창출, 일자리 기회이자 창출의 시간이 될 거라고 좀 추정합니다.